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3에서 1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늘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영서 북부에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더운 기온이 감도는 만큼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원주 시립합창단의 브런치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치앙예술관 현장을 리포터 코너에서 먼저 만나보고요. 우리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아동학대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어른들이 스스로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자치도 지자체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지자체가 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태백과 정선, 고성, 양양, 인제, 횡성, 양구 등 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중학생 딥페이크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가해 학생들에 내린 처분이 논란입니다. 최근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특정 학생을 성적으로 조롱한 가해 학생 8명에 대해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12시간, 학급 교체 등에 그치면서 학폭위 결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려 가해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학생에 대한 학폭 사건은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원도가 다자녀 지원카드를 기존 반비 다보카드에서 올해 말부터 다자녀 우대카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새 다자녀 카드를 통해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반비카드의 가맹점과 할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기존 반비카드 소지자는 교체 시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 시립합창단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라는 컨셉으로 브런치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원주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네, 지난 4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원주 시립합창단이 브런치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네. 이 브런치 콘서트는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치앙예술관 정식 무대가 아닌 로비에서 가볍게 진행되는 콘서트입니다. 원주 시립합창단이 시민들과 더 가볍게 또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행사인데요. 정식 공연이 아닌 만큼 무대가 아닌 로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매달 준비된 객석이 꽉 차서 서서 듣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시민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됐는데요. 네. 어르신들부터 아이를 등교시킨 어머니들 또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이 콘서트를 찾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4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어제는 6번째 무대가 진행이 됐는데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감성 가득한 연주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원주 시립합창단 임상순 단무장에게 콘서트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브런치 콘서트 4월부터 시작했고요. 4월부터 지금 8월달까지는 계속 합창단 전체가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곡들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성악가들의 독창곡으로 그다음에 가을에 어울리는 한국 가곡으로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브런치 콘서트는 처음에 이 치앙예술관에 이렇게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를 고민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전 11시다 보니까 과연 시민분들이 이 시간대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그런 좀 고민이 됐었는데 요즘에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어린 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이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은 많이 분들이 지금 찾아와서 공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9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을 맞아서 행사가 열렸군요. 어떤 공연이 진행됐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공연을 만나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어제는 영화 OST부터 트로트 또 가곡까지 시민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원주 시립합창단만의 개성으로 선보였는데요. 네. 또 가을 특집으로 어제는 단원들의 솔로 무대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공연은 한국 가곡인 첫사랑, 향수, 별, 그대 있음에 이런 한국 가곡들을 선보였는데요. 서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다음 달인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도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라는 컨셉으로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다음 달 공연은 원주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정기 연주회에 선보였던 공연을 짧게 보여주는 숏콰이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옛 영화 음악 OST와 뮤지컬,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의 OST를 선보이는데요. 영화 오즈의 마법사 OST인 오버 더 레인보우, 또 디즈니 영화 음악인 겨울왕국의 OST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브런치 콘서트는 올해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내년도 사업 진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원주 문화재단 이상명 담당자에게 운영 계획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당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00명 정도 내외면은 딱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치앙예술관 공연장 로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소상으로 그렇게 고려를 했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한 200명 내외로 이제 관객들이 증가해서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절에 맞게끔 저희가 컨셉을 짜긴 하는데 그 컨셉 자체를 시립합창단의 재량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공연장을 찾아와 주시면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어떤 고풍스러운 문화들이 많이 없었다. 너무 가벼운 건 가볍고 또 너무 무거운 건 무거워서 잠깐 1시간 내외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공연들이 상당히 목말랐었는데 약속 가기 전 혹은 밥을 먹기 전이라도 잠시 산책 삼아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참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저희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 정보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매월 진행되는 주제와 또 노래곡은 원주 시립예술단 또는 원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브런치 콘서트를 11시에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안 된다면 내일 열리는 정기 연주회에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네. 정기 연주회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치앙예술관에서 원주 시립합창단의 제110회 정규 연주회가 열립니다. 가을을 맞아서 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 선율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인데 정식 무대가 아니라 치앙예술관 로비에서 펼쳐지는 원주 시립합창단의 연주라고 하니까 보다 좀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주 시립합창단의 브런치 콘서트 소식이었고요.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1분입니다.
아동학대는 엄연히 어른들이 스스로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아동의 잘못이 발단을 제공했다는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변명이자 궤변에 불과하죠. 애초에 아이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어른의 비겁한 행동인데요. 이와 관련해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선명 경감과 오늘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경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주경찰서 여성보호계장 김선명 경감입니다. 네, 대체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폭행 등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상처를 주는 정신적,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을 소홀히 하는 방임,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방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군요. 예. 원주 지역을 포함해서 강원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 3년간 강원 지역 아동학대는 2022년 705건, 23년 1072건, 24년 현재까지 629건이며 원주의 경우 22년 264건, 23년 323건, 24년 206건으로 강원도의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계속 어쨌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부분이 부모인 경우라고 이제 하잖아요. 주로 누가 가해자가 되고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알려주시죠. 예,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86%로 가장 많았고요. 매리 양육자 7%, 타인 3%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86% 역시 가장 많았고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이 13%, 복지시설이 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아껴줘야 할 사람이 가장 또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친부모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다수라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고 놀랍습니다. 도대체 왜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학대하는 건지 그 원인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네. 부모가 학대를 하는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심리적인 문제고요. 부모가 정신건강 문제나 심리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압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 문제 등 이제 외부적 스트레스 요인이 자녀에게 잘못되게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적절한 양육 경험인데요. 부모가 자신이 자란 환경에서 학대나 방임,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로부터 이런 경험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교육과 지원 부족인데요. 부모가 이제 올바른 훈육 방법이나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건데요, 분명. 네. 그런데 비율상으로 가해자 중에 이제 부모가 많은 것일 뿐이지 사실 여느 어른들이라고 누구는 안 한다 이런 예외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도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 등 친인척, 보호교육 시설이나 학교의 교사, 그 부모의 친구나 이웃 등 주변 사람들도 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해자가 내가 믿었던 가까운 지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보통 이제 부모가 그걸 알게 되면 비교적 쉽게 해결을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끔은 부모가 오히려 이걸 축소하거나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피해 아동 부모의 지인일 경우 주변에 이제 학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거나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학대 사실을 축소하거나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알려지는 게 싫어서 아이가 학대받는 걸 방치한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걸 알면서도. 예,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런 축소나 무마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앞서서 다양한 학대하는 원인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뭐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했을 때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가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그중에서 뭘까요? 학대 원인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부모의 심리적인 문제, 감정 조절 능력 부족,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적절한 양육감 등 여러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뭐 육아 스트레스든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푸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 황당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충동성이 강하고 절제력이 약한 그런 가해자의 경우에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뭐가 좀 다르다거나 가해를 가한 후에 특징이랄 게 있을까요? 저희가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게. 네. 예, 이런 가해자들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적절한 대응 대신에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해 후의 특징으로는 후회와 변명, 책임 전가, 회피적 태도, 무관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아동에게 심리적 외상을 남기고 정서 발달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신고가 돼서 오면은 가해자가 후회를 한다고는 하나요? 예, 와서는 뭐 후회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진심이 그쵸. 아닐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또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또 아이들에게 어쨌든 훈육을 구실로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정작 아이들은 그 가해 자체가 무서워서 그 행위를 잠시 멈추는 것뿐이지 이게 진짜 뭐 반성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를 인지해서 뭐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학대를 당해야 되지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실제로 부모님들 중에서 훈육과 아동학대의 그 경계가 좀 어렵다.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육과 학대는 그 목적 방식,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훈육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고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가혹한 행동입니다. 그 훈육과 학대는 보호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훈육으로 볼 수 있고요. 부모의 일방적인 폭력이나 강요가 있거나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학대입니다. 그렇죠. 사실 아이들도 상대가 나를 사랑해서 혼내는구나 아니면 나에게 그냥 정말 욕설과 학대를 퍼붓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오면 그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안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뭐 부모나 이제 그 가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무서워서 그러는 경우가 많을까요? 예, 뭐 부모나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물론 있고요. 또 어떤 좀 아동들이 좀 착한 성향을 가진 아동들은 그 보복 부분보다도 또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좀 뭐 가해를 한 부모가 좀 잘못될까봐 부모랑 헤어질까봐 자기가 시설로 가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동하고 아무리 학대를 가해도 그 부모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서 그게 안 했다고 이렇게 학대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를 가한 부모일지라도 부모 없이 자라는 것보다는 그걸 그냥 감내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더더욱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되는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교사, 유치원 교사 등의 교육계 종사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 아동보호기관 직원 등 아동보호 관련 종사자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동 양육시설, 청소년 쉼터 직원 등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나눠주셨지만 누구든 어른이라면 그죠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이 만약에 학대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앞서 언급해 주신 분 중에 교사가 반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 그리고 언어적 폭력에 노출된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그 학생이 뭐 자살 암시를 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걸 인지하고도 교사로서 뭔가를 하지 않고 방관을 했다면 이게 뭐 교사가 때린 건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정서적 학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신고 시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위에서 말한 그 교사의 행동도 정서적 학대에 충분히 해당될 수가 있고요. 네. 만약 교사가 아동학대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즉시 112 신고를 하시거나 경찰서에 고소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가 아동학대에 연루된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한 학대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심하면은 교사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징계가 심할 경우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사분들께서 더더욱 아이들의 상황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 아동학대라는 거는 증명을 해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고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범주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아동학대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 상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동영상, 녹음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요. 아동의 상처나 학대 현장을 촬영하거나 정서적 학대의 경우 언어적 폭력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 수집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아이가 다시 학대 상황을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감정적 상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을 잘 알려주셨는데 사실 근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녹음을 하면 당연히 그런 학대적인 언행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증거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그런 직접적인 부분이 없어도 다른 여러 범주가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아이가 직접 학대 상황 설명한 것을 일기 같은 기록한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이가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경우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학교의 교사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증언도 될 수가 있고요.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의료 기록부, 특히 이제 진단서 같은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것도 학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촬영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안 하더라도 이런 다른 증거를 통해서 다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또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또 상처받지 않는 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해를 본 아동들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구제를 해주시나요?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이제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기 개입과 조기 발견과 개입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문제를 초기에 발견해서 전문가들의 이제 보고를 해서 상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부모 교육입니다. 이제 부모에 대한 예방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사회적 지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상담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이나 지원 그룹을 제공해서 아이들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주의 깊게 살피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아동학대가 근데 이제 문제가 가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게 보통이라는 점인데요. 교육을 해놔도 또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싶은데 이 가해자의 재범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원주의 아동학대 사례가 한 206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재학대 사례가 22건으로 재학대 사례 비율은 10.6% 정도 되는데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신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12에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혹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가요? 그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신고할 때 그런 점이 우려되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저희 경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고 신고 후에 조사 과정에서도 신고자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특히 이웃들 중에 작고 어린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경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선명 경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는 유지철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이은주였고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